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나라. 그러나 역사상 가장 먼저 파산을 선언한 제국. 전 세계의 금과 은이 매년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 이 나라는 가난이 아니라 풍요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붕괴된다. 16세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약탈해온 천문학적 재물, 유럽을 압도하던 군사력,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절대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진 스페인은 왜 국가 부도를 무려 5번이나 선언해야 했을까요? 금은 넘쳐났지만 산업은 비어 있었고, 부는 쌓였지만 경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어느 순간 제국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시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유함이 어떻게 파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왜 오늘날의 세계와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돈벼락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6세기 유럽을 한 장면으로 요약한다면 모든 길이 한 나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지구 어디에선가 항상 스페인의 영토 위로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있죠.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영국의 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주인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초거대 제국을 만든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에게 산업혁명이, 미국에게 세계대전이 있었다면 스페인에게는 신대륙에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신대륙에서는 믿기 힘들 만큼 많은 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볼리비아 지역 포토시 광산은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산은 흙이 아니라 은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나온 은은 스페인 왕실의 1년 예산을 몇 번이고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왕실은 퀴토 레알, 즉 은의 5분의 1을 무조건 왕의 몫으로 가져가는 제도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세비야 항구에 은을 가득 실은 갈리온 선단이 도착하는 날이면 유럽 전체의 시장이 들썩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스페인의 시대는 영원할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놀랍게도 스페인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도 침략도 아닌 너무 많은 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진 부였습니다. 돈이 넘쳐나자 경제는 오히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산업은 자라지 않았고 사람들은 일하는 법보다 쓰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왜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이후의 세계사에서 중심을 잃어버렸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산업혁명 이후의 무대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서 있었고 스페인은 점점 사라졌을까요? 스페인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당시 중세 유럽의 경제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오늘날처럼 종이로 된 화폐나 신용 기반의 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쓰던 돈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진 금화나 은화 같은 귀금속 화폐였죠. 다시 말해 동전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이나 은의 양이 곧 그 돈의 가치였던 시대라는 거죠.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시 유럽에서는 금과 은의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귀금속이 부족하다 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물물 교환에 크게 의존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는 수백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은화 한 잡의 가치가 손자 세대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상태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고요하던 유럽 세계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맞이합니다. 신대륙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은이 실려오자
스페인 경제는 순식간에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의 은은 자연스럽게 스페인 경제로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나라 안에 있는 은화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스페인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16세기 스페인에서 벌어진 문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그대로였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빵, 고기, 포도주, 옷감 같은 생활 필수품의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에서 유입된 막대한 유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같은 물건을 두고 더 많은 돈이 경쟁하게 되었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16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스페인의 물가는 약 100년 동안 최소 5배에서 6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가격 변동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가 아닙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 사회에는 전혀 낯선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격은 대체로 고정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임금도 세금도 계약도 모두 그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고 고정 수입에 의존하던 계층은 급속히 몰락했습니다. 국가 재정 역시 점점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스페인이 이 현상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이를 통제할 정책 수단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조차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전혀 내놓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 통제되지 않은 물가 상승은 제국의 기반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스페인 경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수많은 계약 관계가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시 스페인을 지탱하던 군인들의 연금 계약이었죠. 유럽을 호령하던 스페인 군인들은 정해진 연금을 받는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계약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자 서서히 군인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은화 한 렙이면 온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은화 한 납으로는 한 달은커녕 보름도 버티기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고 물가에 맞춰 연금을 올려주지도 않았으니 군인들의 실질 소득은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군대의 사기 저하와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연금뿐만 아니라 소장료, 임금 등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으로 유입된 막대한 은이 만들어낸 기괴한 비극이었습니다. 분명 나라 전체에는 돈이 전례 없이 넘쳐 흐르는데도 그럴수록 국가의 기반을 이루던 군인, 수공업자, 농민들은 오히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역설이 벌어졌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것이 스페인을 덮친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혁명은 말 그대로 스페인 내 모든 것의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은 물론이고 인건비, 운송비 등이 모조리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페인의 상공업자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바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에서 사오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결론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인은 점점 무언가를 스스로 생산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데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스페인의 진정한 몰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의 자랑이었던 양모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메스타라는 강력한 목양 조합을 중심으로 유럽 최고의 메리노 양모를 생산했거든요. 하지만 자국 내 인건비가 폭등하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모를 직접 가공해서 옷감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양모 자체를 수출한 뒤 해외에서 만든 옷감을 다시 수입해오는 게
훨씬 저렴해진 겁니다. 마치 석유를 팔아서 휘발유를 사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스페인에서는 서서히 양모 가공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스페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된 거죠. 당연히 산업 공동화 현상은 양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모든 기사들에게 명품으로 인정받던 톨레도의 강철검, 우아함의 대명사였던 코르도바의 가죽 제품 등 스페인의 핵심 산업들이 하나둘씩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 공동화 현상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까요? 산업 공동화가 진정으로 치명적인 이유는 생산 기반이라는 것이 한번 붕괴해버리면 이를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술적 노하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당시 모든 산업은 스승과 제자라는 도제식 운영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톨레도의 검을 만들던 장인들이 공방 문을 닫아버리면 그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은 대표적인 전후방 산업인 만큼 공방들이 문을 닫으면 그들에게 강철을 납품하던 제철소, 칼집을 만들던 가죽 공방, 완제품을 운송하던 상단,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은 스페인의 이런 산업 붕괴에는 신대륙의 은이라는 요소 외에도 그들 스스로 저지른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대규모 인적 자원 손실이었죠. 그 시작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과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완수된 이른바 레콘키스타였습니다. 이는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에게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정복당한 북부의 기독교 왕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영토를 되찾은 장대한 국토 회복 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800년에 걸친 종교 전쟁이 스페인 사회 전체에 순수한 가톨릭 국가라는 강력한 종교적 집착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념적 강박 속에서 경제의 논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자국의 핵심 인력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강제 축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가톨릭을 믿지 않을 거면 이 땅에서 모두 나가라고 한 거죠. 스페인은 자국의 금융을 책임지던 유대인들을 대거 추방했고, 동시에 농업과 직물, 공예기술의 전문가였던 모리스코들마저 추방하면서 스스로 자국 산업의 손발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이때 추방된 인구만 약 42만에서 48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죠. 하지만 더욱 심각한 건 국가가 이처럼 종교를 기준으로 소중한 자원을 추방하는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가톨릭 장인들마저 스스로 자국을 등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명품 메이커로 명성이 자자하던 스페인의 장인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세금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아예 공방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당시 귀족과 성직자 계층이 가졌던 손으로 일하는 것은 천하다는 인식은 그들이 스페인을 떠나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인들은 자신들을 대우해주는 네덜란드나 잉글랜드, 프랑스 등지로 아예 이주해버렸고, 이로 인해 스페인은 자국 산업이 황폐화된 것을 넘어 아예 경쟁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해주고 말았죠. 정리해보자면 스페인은 산업 공동화 현상과 막대한 인적 자원 유출로 인해 무언가를 생산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처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느새 신대륙 무역의 관문이었던 세비야 항구가 외국 상인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엄연히 세비야는 스페인의 도시였음에도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등지에서 유입된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항구를 가득 채웠던 거예요. 이는 사실상 스페인이 이제는 그저 신대륙의 은이 잠깐 거쳐가는 통로 역할에 불과하며, 세비야는 유럽 전체가 아메리카의 부를 나눠 갖는 거대한 배급소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가져온 아메리카의 은이 향한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의 금고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유럽 각국의 상인들과 신대륙의 은만 믿고 온갖 전쟁을 벌이던 스페인 왕실에게 전쟁 비용을 빌려준 제노바와 독일의 은행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은이 빠져나갔다는 개념을 넘어서 시간이 흐르자 점차 스페인의 경제가 외국의 물가나 생산 여건에 휘둘리게 되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종속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국민이 입을 군복이나 스스로를 지킬 무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안보 위기 상황까지 초래했던 거죠. 이렇게 황폐화된 스페인이 점차 패권국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은 어쩌면 역사의 당연한 흐름이었을 겁니다. 생산 기반이 파괴된 스페인은 서서히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본 수많은 문제점들이 쌓이면서 구조적인 체계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신호는 왕실의 금고였습니다. 왕실의 주된 수입은 당연히 세금이죠. 문제는 신대륙의 은이 스페인의 산업 기반을 파괴해버리자 국가의 세수 기반 자체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페인 왕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신대륙의 은만 믿고서 유럽의 패권쟁에 뛰어들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1557년에 있었던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국가 부도 선언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먼저 파산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557년 그렇게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도 바로 그 이듬해 네덜란드의 반란 진압과 이탈리아 전선 유지에 막대한 군비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결국 스페인은 16세기 후반에만 무려 3차례의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재정 파탄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스페인을 지탱하던 군사력의 붕괴로 이어졌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588년 그 유명한 무적함대의 침몰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적함대의 침몰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주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략과 기술,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스페인이 완전히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함대의 실을 대포조차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해 당시 적성국이었던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해야만 했고 식료품들은 아예 항구를 떠나기도 전부터 이미 부패해 있는 등 보급 체계마저 엉망이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무적함대가 침몰하던 그 순간에도 세비야 항구에는 신대륙에서 실려온 은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막대한 은이 이제는 더 이상 제국을 지탱하는 자본이 아니라 곧 채권자에게 넘어갈 빚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무적함대의 침몰 이후 스페인은 바다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고 제국은 서서히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1618년에 시작되어 무려 30년간이나 유럽 대륙을 휩쓴 이른바 30년 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던 스페인의 국력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결정타였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스페인은 다른 유럽 열강들과의 장기적인 소모전에서 말 그대로 돈을 물쓰듯 쏟아부어야 했는데 당연히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스페인 전역에 전가되었죠. 중앙정부가 과도한 세금 징수와 무리한 병력 징집을 요구하자 제국 내부의 불만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640년 참다 못한 카탈루냐에서는 마침내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같은 해 서부에서는 브라간사 공이 주도한 포르투갈 왕국의 독립운동이 성공하면서 포르투갈이 제국의 영토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스페인은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반란과 분열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떠안게 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때 무적 신화로 유명했던 스페인 육군이 노크루아 전투에서 프랑스에게 대패한 것은 이제 유럽의 군사적 패권이 공식적으로 프랑스에게 넘어갔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18세기 초에 벌어진 스페인 왕위갱승 전쟁은 이 장대한 몰락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은 자국의 왕위계승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유럽 열강들이 자국의 영토를 전장터로 삼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거든요. 그 전쟁의 대가로 스페인은 유럽 내 주요 영토들을 모두 상실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지브롤터마저 영국에 빼앗기는 굴욕을 겪는 등 이상 유럽의 패권을 논할 수 없는 이류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은 역사 속 먼 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스페인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나 단 한 번의 패배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안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막대한 부를 관리할 개념도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돈의 무게에 눌려 천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제국은 부 때문에 패권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것이 결코 과거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학에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병입니다. 1959년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를 발견하며 순식간에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자원 수출로 유입된 막대한 외환은 자국 화폐 가치를 급등시켰고 그 결과 제조업과 수출 산업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나라가 부유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겪었던 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부는 언제 축복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돈을 담아낼 그릇, 즉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역시 북해에서 막대한 석유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네덜란드의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국가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쏟아붓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펀드입니다. 일회성 자원 수입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바꿔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 역시 물가 상승과 인재 쏠림 같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뒤늦게 깨달았고 노르웨이는 학습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역사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부는 자동으로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는 언제나 시험의 형태로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졌던 이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